철학자 박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구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원에서 동행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지금 3일째. 그 키케로의 책이 있어요. 키케로의 책 철학자 중에 키케로. 예, 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을 기초한 네. 키케로라는 집정관. 키케로. 학자가 또 정치인이 됐죠. 근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데 레스푸블리카 또는 리퍼블릭이라 할 수 있죠. 리퍼블릭. 요즘 말하면 공화국이란 말이죠. 공화국. 그럼 공화국이란 말에 키케로가 딱 공화국은 두 가지를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뭔데요? 두 가지. 하나는 이익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익 오케이. 공동체. 그건 뭐 맞는 예. 말이지. 하나는 규범 공동체예요. 규범은 법과 도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그동안 동원 체계에서는 즉 보수는 이익 공동체로 환원시키려고 그래요. 국가를. 그렇지. 이익 공동체로 환원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 공동체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같은 편, 손해가 되면 적. 그리고 항상 적을 적시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 적을 적시해 놓고 동원하는 체계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적을 적시하는 거야. 적을 적시하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 편을 동원하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거 때도 계속해서 실제로 사실은 자기 편의 후보를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라 상대편이 적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재명 얘기밖에 안 했죠. 그렇죠. 김문수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안 아니라 해요. 오로지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나쁘다는 얘기밖에 안 했죠. 예. 실제로 국힘만이 아니고 조중동의 지난 선거 기간에 주요 언론사들 특히 메가시비드 중에 보수 신문들이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주로 비판한 게 자기 편 후보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편 후보는 자기들도 그다지 자랑스럽지 예, 않거든요. 이재명의 위험성, 악마성을 이재명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게 말하자면 키케로가 말한 공화국의 첫 번째 즉 이익 공동체로 모든 걸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 동원 체계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예. 이재명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므로 악이다. 그렇죠. 반면에 진보는 또 하나의 축인 규범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오케이. 두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다 똑같이 두 개의 동원 체계나 도덕 체계는 모든 걸 기본적으로는 동일성 체계예요. 함께 만들려고 해요. 동일하게 만들려고 해요. 오케이. 이질성보다는 차이보다는 같음과 동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원 체계 그것이 이제 이익이냐 규범이냐의 차이는 있으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그걸로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 네. 예, 하나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 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지나칠 정도로 진보가 도덕 공동체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그 소위 보수가 진보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내면화 해버렸어 우리도. 그렇죠. 너 진보가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진보가 아파트 샀어? 네. 너 진보가 아들 지금 유학 보낸 거야? 그렇지. 이런 공개욕에 엄청나게 취하겠어요.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진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저들이 도덕적 규범 체계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그 지금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은 그걸 안 지키면서 그들이 하는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안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우리를 격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지목을 해요. 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선거를 치른 게 이재명을 자기들은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규범적으로 비난하는 위선자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니네는 도덕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위선자잖아. 그렇죠. 너 이 조국과 민족을 얘기하면서 이 아파트 사려고 지금 따로 주식 투자하고 있었네. 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규범으로 환원시켜가지고 그 자연히 살아가는 생활 욕구마저도 그 부도덕한 욕망처럼 만들어버렸지. 이번에 김민석 총리를 공격할 때 똑같잖아요. 여전히 저들은 동원 체계에서 못 벗어났다. 그럼 우리가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안 통한 시대가 됐고 네. 확실하게 안 통하는 됐지만 그걸 규범적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자 했을 때 자. 안 통하는 시대에 저도 기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기회했죠. 저는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 중요한 지금 담론을 주도하는 김어준 씨가 음반을 내서 포르쉐 사겠다는 말을 이런 말들이 일종의 놀이하는 인간들이 그걸 넘어서려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를 규범적으로 얽매이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조롱까지는 아니고 말하자면 유머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진짜 음반을 내서 포르쉐를 살 거라니까. 음반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팔리면. 예. 팔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혼자 거.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 방식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얽매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장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민주정을 기초한 민주정 관련된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공화정 키케로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계는 혼합 정치 체계다. 혼합 정치 체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그걸 이해를 해야 오늘의 공부 내용이 그렇죠. 정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혼합 정치? 혼합 정치 체계다. 좀 어려운 말 없어요? 아니, 혼합 정치 체계밖에 없어요. 그 다른 말은 없어. 혼합 정치 체계. 혼합 정치하니까 너무 없는 용어 같잖아요. 좀 있으면 어려운 얘기가 나와. 그래요?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라틴어로 없어 라틴어로? 라틴은 없어요. 혼합 정치 체계가 있는데 네. 자 혼합 정치 체계를 이해하려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정 할 때 민주정이 혼합 정치 무슨 말이지? 민주정이 있고 귀족정이 있고 군주정이 있잖아요. 오케이. 이 세 개가 혼합된 정치 체계를 가장 이상적인 공치 체계라고 본다. 이제 군주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집단 지도 체제거나 네. 또는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정이거나 네. 이게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세 개 다 합쳐진 게 좋다? 가장 세 개가 어울려지기 좋다.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플라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쪽 애들이? 키케로. 그쪽 애들이? 네, 다. 그리고 사실은 이 논리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유효한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양 사람들이 이 모든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정치 체제 관련해 단어는 딱 두 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 들어본 거. 아르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그 아르케란 말은 근본, 뿌리, 출발 이런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당성의 기초가 아르케야.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사상은 아르케에 대한 갈망이에요. 아르케에 대한 지향이고 이것이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게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출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출발, 공간적으로는 맨 앞,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옳은 것. 그런 뜻이다. 규범적으로는 가장 근본되는 것. 이게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을 배우면 무조건 아르케가 나와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 보면 결국 아르케가 뭐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아르케가 뭐야? 그렇죠, 그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아르케가 뭐야? 이게 무조건 아르케예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아르케가 뭐야? 오케이. 아르케가 뭐야? 하는 거예요. 이거가 언제 쓰였단 말이라고? 고대 그리스에. 고대 그리스 아르케. 써먹어 주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철학자 제일 유명한 최초의 철학자가 탈레스거든요. 탈레스가 아르케는 최초로 아르케가 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예, 그다음에 뭐 지수학풍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아르케 알려줘. 아르케가 뭐야? 그러니까 아르케 중에 혼자 모노라는 모노 스테레오 모나키가 이렇게 나오는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모노 플러스 아르케 합치면 모나키예요. 아하. 그럼 뭐예요 이게? 군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군주, 나왔다. 정. 모나키. 그러니까 모나키는 아르케가 혼자란 말이에요. 혼자 아르케. 오케이. 홀로 아르케. 오케이. 그래서 모노를 빼버리고 아르콘을 하면 아르콘 하면 집정관이에요 이게. 집정관.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그렇게 아예 그다 안을 붙이면 맨 밑에 안을 보면 아나키. 아르케고 아나키. 아나키 무정부란 말이에요. 무정부 아나키. 아르케가 없다는 말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르케가 근본이고 아르케가 없으면 무정부야. 그리고 알았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 배운 것 같은데 이제. 이 동원 체계는 뭐냐? 동원 체계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하이라키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이라키도 하이어 더하기 아르케야. 하이에는 신성한. 그러니까 원래 하이라키란 말은 신정 체계예요. 신성한 통치 체계. 하이라키가. 요즘은 유계적 통치 체계잖아요. 요즘은 체계를 의미하는데. 유계. 원래 뿌리는 하이어 아르케야. 하이어 아르케가 기본적으로 신성한 자가 아르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 안 돼?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자, 아르케 즉 오늘날 아르케를 지향하는 아르케를 꿈꾸는 아르케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걸 마지막 직결지가 뭐냐? 하이어라키다. 하이어라키가 동원 체계다. 하는 거예요. 동원 체계는 하이어라키다. 그러면 동원 체계 하이어라키 이 아르케와 함께 또 하나 그리스를 또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크라시예요.
아, 데모크라시 할 때 그렇지. 크라시는 앞에 아리스토가 붙으면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탁월한 사람이 통치하니까 귀족정이야. 요즘 말하면 이게 발전하면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리스토 대신에 메리토가 붙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데모크라시가 나오고 데모크라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하이어라키하고 대비되는 홀라크라시란 말이에요. 홀라크라시는 처음 들어봤는데.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유계적 질서가 아니라 동행 체계를 가리킬 수 있는 유사한 말이에요. 아, 하이어라키는 유계적 동원 체계라면 동행 체계는 홀라크라시다. 그런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외워야 넘어가지. 그래. 자, 오늘 외울 거는 그러니까 홀라크라시. 그렇죠. 홀라크라시. 그러니까 하이어크라시에서 하이어크라시에서 홀라크라시로. 하이어크라시. 네. 하이어라키에서 하이어아르케에서야. 그럴 때 바꿔 하이어아르케는 동원 체계다. 발음이 어려웠네. 동원 체계고 홀라크라시는 동행 체계인데 홀라크라시 오늘은 하나만 외우자. 홀라크라시. 네. 홀라크라시 이제는 하이어크라시를 정확히 홀라크라시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최근에 나왔어요? 20세기에 나온 겁니다. 20세기? 예, 20세기에 나온 것이고요. 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이어라키. 자, 집정관 또는 군주정은 맨 위에 있어요. 하이어라키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고대 로마의 공화정을 가장 아름다운 혼합정 체계를 뭐라고 했냐? 저 집정관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예. 맨 위에 집정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원로원 있고 원로원은 아리스토크라시예요. 그다음에 민회는 데모크라시. 지금 대통령 국회 취재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아니야? 똑같은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네. 자, 집정관, 국회 같은 원로원, 그다음에 민회, 그다음에 맨 밑에가 뭐냐면 이들한테는 항상 뭐냐면 시민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 더 있는구나.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 물색이 없는데. 우리는 없는데. 아니 우리도 있죠. 우리도 정확히 말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왕.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 그다음에 양반들. 그다음에 맨 밑에가 상민들이에요. 과거에 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저기 비자유민이 없는데. 네. 저것이 대통령, 국회, 그다음 시민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 군주제에서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탈정치적 또는 반정치적 세력이에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거죠. 이디어트라는 게 있잖아요. 바보? 바보란 말이 원래 거기서 말하는 말입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자. 그걸 이디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말이 삐어 그렇습니다. 사적인 세계가 모르는 것. 정치를 모르는 걸 바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 단어에서 바보가 나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개, 즉 집정관, 원로원, 민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디엇이다. 거기에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천민이거나 이디어트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자. 로마의 공화정이 혼합정치 체계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이상형이었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왕이 세습되면 그건 공화정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군주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화정이 된다는 말은 혼합정치 체계로서 공화정이 된다는 말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왕이나 집정관이 세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는 집정관이 있지만 네. 그 사람은 세습되는 군주가 아니다. 순간 그건 군주정이에요. 오케이. 공화정이 아니에요. 오케이. 플러스. 그러니까 집정관이 있더라도 세습만 안 되면 그건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케이. 똑같이 원로원도 세습되는 순간 귀족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군주정에서 군주를 빌려오고 네. 그다음에 귀족정에서 원로를 빌려오지만 그렇죠. 그 아래 국회 역할을 하는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상적. 이게 혼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저 집정관이나 원로원이나 시민들도 세습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화정의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오늘 불출석했네. 그랬어요? 곧 체포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세습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완벽하게 탈세습체로 간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거 맞아. 그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정치인이어서 아들이 손자가 정치인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렇고요. 최근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스 후쿠야마가 극보수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이 이미 엘리트 집단, 정치 집단이 생겼어요. 자기들 안에서 귀족 집단이 생겼어요.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가 미국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아들이라도 특별한 대우를 못 받아. 핵도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못 받고 한 번 정치인이 될까 말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준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끝난 뒤에 그 세력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어려워요. 자, 다시 말하면 예. 지금 대한민국이 두 가지 점에서 가장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건데 첫 번째 나도 그 동의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 세습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책을 떠난 뒤에 그 권한을 세력화시켜서 유지하기 어렵다. 대통령 2번 탄핵했잖아 우리가. 네,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네. 저기 보시면 탈정치적 반정치적 세력과 시민 간의 관계가 즉 시민 세력이 두텁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전 세계 사장. 이거 교수님이 말하는 게 국뽕이 아닌 것이 제가 이제 저는 국뽕하고 안 반겨본 사람입니다. 주기적으로 저도 국뽕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주기적으로 이제 외신을 보잖아요. 근데 이 대략 한 4, 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예. 코로나 이전에 한국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한 것은 국뽕의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국뽕이라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저는 별말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조건은 한 번에 똑같은 조건이 전 세계에 주어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동일한 과제가 주어져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됐어요. 그 이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K-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지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스마트하다.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다. 시민의식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어요. 당시 프랑스 사회학자나 일부 학자들이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라 그래서 잘 보온된다고 마스크를 막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서울대학에서 했습니다. 민주주의 지표로가 쭉 연구를 했어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시민의식이 훨씬 강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어요. 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 지식인 사이에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 예민한 또는 정치적으로 논평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 상식처럼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계엄이 있잖아요. 계엄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계엄이 터졌어요. 근데 아니 자기들이 3, 4년 사이에 가지게 된 한국에 대한 쿨한 이미지, 소프트 파워 국가가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계엄이라니. 이거는 제3세계에 벌어질 뭔가 일인데. 불일치가 일어났죠. 근데 4시간 만에 해제가 된 거야. 그렇죠. 역시. 그러면서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적 역량, 민주주의의 최전선이 한국에 있다. 저 대통령을 저렇게 평화롭게 헌법적 체계로 탄핵하는 걸 봐라. 이러면서 달라졌어요, 완전히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제가 네,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해. 예전에 교과서에서 프랑스 혁명 배우면서 다 그 민주주의라는 건 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프랑스 혁명이 있고 또 미국의 독립 전쟁이 있고 막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거. 거기서 민주주의가 완성돼서 이제 우리한테 수입되고 그 배우는 걸로 따라가는 민주적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법적 장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탄핵을 연속 2번 한 세계 역사 전체에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어디도 없는 그거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우리를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 모두가 세습되지 않는 체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세습되지 않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특정 집단이 오랫동안 쭉 지속적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해왔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계속 다음 세대한테 안 넘겨주고 싶었지. 예를 들자면 그게 안 돼. 홍교동 걔가
노무현 계획에 안 넘겨주고 싶었지. 그렇게 못 막아. 그렇게 못 막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무현 문재인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정치인들이 이재명 계를 막고 싶었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생이거든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부터 평당원 시민들까지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체계다.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체계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홀라크라시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것 중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디어트에 해당되는 반정치 세력이 지금 일부 등장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법원 서두르고 그런 친구들. 네, 있지만 시민 개혁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 또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유럽에서도 극우가 지금 준동하고 극우 정당들이 막 지지를 1위 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프랑스처럼 그런 거 민감한 나라에서도 극우 정당이 지금 지지를 1위야. 얘기하고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는 게 한국이에요. 그렇죠. 네. 사례로서.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 국회 들고 취해할지 모르죠. 자.